원천징수 문제를 봅시다. 자, 다음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인 김현철의 9월분 급여명세서이다. 급여자료 입력 및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수단 등록 및 공지 항목은 불러온 자료 무시하고 직접 입력할 것. 자, 이번에 시킨 거는 급여자료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하고. 자, 그럼 쭉 내용이 있는데 수당 등록 시 급여명세서에 적용된 항목 이외의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부로 체크한다. 자, 우리 쓰는 것만 남겨두라는 거고, 다음 당사는 모든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며 비과세 요건은 충족한다. 식대 비과세고, 당사는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며 실제 발생된 시내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우리 실제 발생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 차량을 이용했을 때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죠. 다음 당사는 기업부설연구소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기업연구소 연구보조비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그럼 지금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연구보조비는 비과세를 충족한다는 이야기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전월 미환급세액 18만원이 있다. 얘는 12번 칸에 그냥 쓰면 되는 거고, 별도의 환급 신청은 하지 않는다. 자, 그럼 특이한 점은 없네요. 급여자료 입력에 가서 항상 수당 공제를 먼저 해주고, 자, 기본급하고 직책수당이 있고 식대 비과세 그대로 쓰고 자가운전 보조금 그대로 쓰고 야간 근로수당을 그대로 쓰면 되죠. 이름 문제 그대로 쓸 거면 얘를 연장수당이라고 쓰면 되고, 다음 비과세로 우리는 연구보조비 기업연구소 거 글자 그대로 썼네요. 자, 이거 쓸 거고, 그럼 사용 안 하는 거는 이 두 개밖에 없네요. 자, 그럼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우리 수당 항목 6개 다 들어왔으니까 자, 이대로 확인하고, 자, 급여는 9월분 급여고, 자, 이거 주의해야 되죠. 지급을 10월 달에 했네요. 10월 10일 날 했죠. 그럼 지금 여기서 주의할 게 아니고 우리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열 때 주의해야 되죠. 9월 기속이고 10월 지급이니까. 자, 직원은 김현철 사원이고 250만원, 30만원, 15만원, 30만원, 20만원, 30만원이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소득세 일치하고 지방소득세 일치하고. 자, 그럼 입력이 끝났고 그냥 보고 쭉 쓴 거죠. 자,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가서, 자, 귀속이 일한 그 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한 달. 그럼 9월달 일한 거에 대해서 월급은 10월 달에 받았죠. 지급은 10월 달에 했다라고 써서 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전월 미환급에 방금 문제에서 전월 미환급세액이 18만원이 있다. 이렇게 써주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도 다 작성이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창 닫으면서 저장하시면 얘는 끝. 자, 다음 2번 2020년 6월 1일 입사한 최민국의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료와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전 근무지를 반영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소득명세,
월세주택 임차 차입 명세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최민국은 무주택 세대주이며 부양가족은 없다. 부양가족 없으면 간단하다, 그죠? 자, 그럼 먼저 전근무지 정보가 있고, 자, 가족 없으니까 본인만 있으니까 저축성보험은 안 되는 거고, 허리디스크 수술비, 신용카드 결제, 카드에 허리디스크 수술비도 들어가 있네. 그럼 얘 되는 거고, 치료 요양 목적이 아닌 한약, 그럼 건강증진식품인가 보네. 그럼 얘는 안 될 거고, 실업보정용 안경은 50만원만 될 거고, 그죠? 대학원 등록금 본인이니까 되고, 영어학원비는 업무하고 관련성이 없다고 적혀 있는데 있어도 안 되는 거죠. 있어도 안 되는 거고, 없어도 안 되는 거고, 종교단체 당해 기부금 될 거고, 종교단체 외 지정 기부금 될 거고, 신용카드에서 이 중 800만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분이고, 그럼 사업자의 경비 처리된 거는 우리는 공제받으면 안 되죠. 자, 그리고 360만원 허리디스크는 의료비는 이중 공제되니까 문제가 없고, 현금 영수증 250인데 30만원 대중교통, 12만원은 공연관람 사용. 얘는 7천만원 이하면 공연관람도 우리 도서공연 쪽에 빼야 되겠죠. 7천만원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앞에 얼핏 봤을 때 이게 지금 2천만원 밖에 안 되죠. 5월달까지 7천이 넘을 확률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 안 하면 7천만원이 안 될 거예요. 자, 다음 월세 자료는 월세 세액 공제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한다. 써라고 적어놨네. 자, 그럼 먼저 전 근무지부터 입력을 하면, 자, 최민국 사원 불러와서, 자, 전 근무지 주식회사 안전양회 사업자 등록번호, 왜 이래? 그리고 급여는 1800에 200만원이고,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그리고 여기 기납부세액에는 항상 결정세액을 써줘야 된다. 자, 그럼 입력 다 하고 들어가면 이 사람의 총급여는 3,900이니까 7천만원 안 되죠. 그러면 확실히 문제가 없고, 자, 그럼 먼저 이제 보험료부터 보면, 자, 보장성보험 일반에 75만원만 쓸 거고, 그리고 의료비에서 본인의 의료비로 해서 허리디스크 수술비 360, 그리고 실업보정용 안경 구입 50만원만 해서 410만원만 입력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다음 교육비에서 본인 대학원 등록금만 1000만원 입력하고 입력하는 순간 소득 공제는 끝났죠. 1000만원 하는 순간 쑥 날아가 버리네. 다음 종교단체 당해 기부금 300만원과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당해기부금의 10만원. 다음 월세 세액공제 탭으로 와서 인부자 주민등록번호 유형은 다가구 주택, 계약면적은 52제곱미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연가월세액은 840만원이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신용카드 빼먹고 왔다, 그죠? 신용카드를 써서, 자, 3,400 중에서 800만원 법인거니까 얘 빼면 2,600만원이죠. 그럼 신용카드 2,600만원이고, 다음 현금 영수증에서는 우리 30만원하고 12만원 도서공연 관람분 12만원하고는 예 12만원, 대중교통 30만원. 그럼 나머지 42만원 빼면 208만원 되겠네요. 그럼 208만원은 현금 영수증에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확인하면 얘는 끝났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론 문제를 풀러 가봅시다. 자, 1번 다음 중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질적 특성 기억나시나요? 우리 질적 특성 할 때 이해가능성, 목적 적합성, 신뢰성, 그리고 비교 가능성 이야기하면서, 목적 적합성에는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 신뢰성에는 검증 가능성,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이 있다 이야기했던 거. 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그럼 목적 적합성에는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이 있다. 맞죠?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있다. 얘도 맞네요. 3번에 예측 가치는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 확인적 역할은 피드백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측 가치라고 해서 이 부분이 틀렸네요. 그래서 3번은 틀린 답이고, 4번에 중립성은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편의 없이 중립적이어야 함을 말한다. 그게 중립성이죠. 이걸 제가 전에 표현할 때 우리가 유리하다고 막 부각시키고 불리하다고 얘를 축소시키려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자, 다음 2번. 자, 그리고 혹시 저한테 글을 쓰고 싶다 그러면 우리 여기 줌에 글 말고 카톡 단톡방에 글을 쓰세요. 우리 줌에 그 채팅 참여 쓰면 걔가 창이 뜨면 다른 걸 다 가려버려 가지고 제가 그걸 비활성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 끝나고 헤어지면서 적혀있는 글을 봐요. 여러분들 다 나가고 나서 이런 말 했었네 하고 보니까. 근데 지금 카톡방은 제가 지금 열어놓고 있으니까 이쪽에다 글 남기면 제가 바로바로 볼게요. 근데
급한 건데 제가 글을 안 본다. 그럼 우리 화면에 대고 막 흔들어요. 그럼 뭐가 막 움직이면 느낌이 와요. 제가 지금 제가 벽 보고 말하면 쓸쓸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서 저는 지금 여러분 얼굴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벽 보고 이야기하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시선이 방금 그 여러분들 화면 그걸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끄덕끄덕 하면 템포가 맞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얼굴은 완전 대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 수업 때 멀리 떨어져 있고 마스크 끼고 있다가 지금 얼굴을 앞에서 보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과거에는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걸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옆에 작게 하고 다른 카톡창하고 보고 있으니까. 저는 집에도 모니터 3개를 쓰고 있어요, 컴퓨터에.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일한다 그랬죠. 그래서 저 옆에 컴퓨터 3대 쓰고, 컴퓨터도 3대예요. 그래서 직원이 와서 옆에 일하다가 어제 갔는데 제 수업하는 모습을 보고 혀를 차고 가더라고. 나한테 자격증 수업인데 왜 쓸데없는 썰렁한 농담하냐고 막 뭐라고 가더라고. 자, 이제 우리 2번 문제를 봅시다. 자,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자, 유가증권, 채무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하는 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 맞죠? 채무증권은. 자, 다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이거 지금 우리한테 말장난한 거죠? 바로 위에 채무증권은 이 3개 중에 하나라고 해놓고서 얘로 분류 안 하면 얘 2개 중에 하나지. 근데 지금 얘는 매도가능 증권이라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을 무시했기 때문에 틀렸죠, 얘는. 그죠? 자, 3번에 매도가능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항목으로 처리한다. 매도가능 증권, 기타 포괄 손익 누계. 다음 4번에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맞죠? 자, 근데 방금 제가 이 문제가 우리가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가 틀렸다라는 걸 지적을 했지,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단기매매 증권이 채권으로 분류가, 채권을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한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분이 들어있어요. 그런 분한테는 지금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걸 유도하려고 한 거. 그럼 2번은 맞는 애가 되잖아요. 마치 분위기가 단기매매 증권 하면 주식 같은 느낌 되잖아요. 왜냐면 실기할 때 주식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낸 거예요. 우리 반은 절대 그런 쓸데없는 함정이 안 빠질 거라고 믿을게요. 자, 다음 3번. 다음 중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 우리 수익 있는 쪽에서 봤던 기억이 있죠? 수익비용 쪽에서. 자, 우리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하는 거. 얘는 우리가 자원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만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이 2개는 둘 다 부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었죠. 둘 다 아니었죠. 우발 붙는 건 자산 부채 인식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나갈 확률이 없는 건 주석에도 안 쓰는 거였어요. 돈 나갈 확률이 없는 건 주석에도 안 쓰는 거였어요. 자, 그럼 1번 충당 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우발 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나 우발 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왜? 얘는 인식하지 않아야 되죠. 이 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1번은 처음부터 틀렸고, 자, 2번 우발부채는 자원 유출 가능성이 매우 낮지 않은 한 주석에 기재한다. 얘는 주석에는 쓰죠. 매우 낮으면 아예 안 쓰는 거라 그랬고, 낮지 않으면 주석에는 쓰는 거죠. 자, 충당부채는 자원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채이다. 매우 높고, 또 충당부채는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충당부채는 이 두 개가 다 조건이 맞아야 충당부채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죠. 두 중 한 개라도 인식할 수 없으면 우발부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석에다 기재할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린 거고, 자, 4번. 다음 중 자본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자기 주식은 취득원가를 자기 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우리 자기 주식은 자본조정이고 우리는 주고 사온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장부에 적어 놓죠. 그래서 1번 맞고, 2번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처분한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크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까지는 맞는데, 그런데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잉여금 계정 과목이죠. 근데 자본조정이라고 해서 2번이 틀렸죠. 다음 3번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계 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한다. 무슨 말인지 눈에 들어오나요? 그죠? 얘는 장부 금액보다 처분한 판매한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작으면 손해본 거죠. 손해봤으면 우리는 자기주식 처분 이익 있으면 그 금액만큼 한도로 범위 안에 먼저 우선 상계를 하고, 그래도 손해 더 봤으면 자기주식 처분 손실로 처리하라는 거죠. 그죠? 다음 4번에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상각되지 않은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향후 발생하는 자기주식 처분 이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우리 이 부분 알겠는데 이건 도대체 뭔 소릴까? 자, 숭 하고 지나가면서 이런 표현 한 적 있어요. 자본조정이라는 건 나중에 결국은 없앨 거다. 자본잉여금은 그대로 둬도 되는데 우리 자본조정에 두는 계정과목 종류는 엄청 많다라고 했죠. 얘는 없앨 거예요.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이나 이런 걸로 5년간 균등상각해서 없애버릴 거예요. 그래서 자본조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손실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조정해서 없앨 거라서 우리는 이익잉여금이나 이런 걸로 상각 5년간 균등상각법으로 없애버린다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없애고 남아있는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자기주식 처분 이익하고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결론은 우선 상계한다라는 건데 앞에 특이한 수식어가 붙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까봐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 얘도 정확한 지문이고 틀린 답은 2번이 틀린 거예요. 자, 다음 5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현금은 지금 즉시 현금화, 현금형 자산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현금화. 자, 그럼 1번 취득 당시 만기가 1년인 양도성 예금 증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한다. 1년 아니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첫 시작부터가 틀렸죠. 두 번째, 지폐와 동전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한다. 현금이니까. 다음, 수표와 수입인지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맞죠? 우표는 통신비고 수입인지는 세금과공가로 처리할 거예요. 그럼 얘는 방금 제가 말한 두 계정 과목은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지 자산으로 처리하지도 않죠. 그래서 3번 볼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안 맞고, 우리 직원 가불금은 단기 대여금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갑을 해놓고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4번도 없다라고 했으니까 맞고, 틀린 건 1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6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자,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가에 포함되지만 가공 원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직접 농업비는 기초 원가와 가공 원가에 모두 해당된다. 맞죠?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라고 했죠? 우리 직접, 이건 무슨 색깔이야? 응? 어디서 나온 색깔이지?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는 단기총 제조 원가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분류 나눌 때 이렇게 나눈 걸 기본 원가, 기초 원가, 직접 원가, 그리고 이렇게 분류를 나누는 걸 가공 원가, 전환 원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였죠. 그죠? 그럼 우리 지금 첫 번째 거는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가, 기본 원가고, 직접 농업비는 양다리 거치고 있고. 자, 그리고 기회비용, 기회원가는 현재 대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대안 중 최소 금액 또는 최소 이익이다. 맞나요? 이 부분이 틀렸죠? 그리고 제일 우리한테 효익이 큰 게 기회원가죠. 그때 제가 그 관련 원가 설명할 때 대통령, 그게 기회원가였고, 백수, 그건 회피 가능 원가였죠. 둘 다 관련 원가는 맞는데 이제 우리 표현하는 건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3번은 틀렸고, 자, 4번 제조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판매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비제조 원가란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재무회계의 달인들이니까 우리 800번대 900번대가 비제조 원가예요. 알겠죠? 500번대 제조 원가에 들어갈 거고 800번대 900번대는 비제조 원가예요. 알겠잖아. 여러분은 재무회계 달인인 거예요. 그죠? 지금 그게 이 이야기예요. 근데 원가 회계만 가지고 대학생한테 수업하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재무회계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해서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3번이고, 다음 중 제공품 및 제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공품 대변 계정에 기입한다.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우니까 이거 뭔지 알겠죠? 그죠? 제가 쓰던 T 계정인데, 자, 이거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 전기하는 원칙으로 쓴 거예요. 전기라는 건 총계정 원장이라는 장부에 제공품 계정으로 얘가 차변 대변으로 오가는 거 쓰는 거고, 제품이 차변 대변 오가는 거 쓴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걸 가지고 생각하셔야 되지, 원가 이게 분계 안 해봤잖아. 그럼 원가 이게 분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의 대변에 기입한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의 대변. 맞죠? 다음 매출 원가는 제품 계정의 대변에 기입한다. 제품 계정의 대변. 맞죠? 기말 제공품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 이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여기까지는 제공품까지는 제조원가 명세서고 제품은 손익계산서죠. 그죠? 그래서 일단 얘는 얘라서 틀렸거나 혹은 기말 제품이라 그랬으면 맞지. 근데 제공품이라 그래서 3번은 틀렸고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합계를 단기 총 제조 원가란다. 맞죠?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네요. 그죠? 자, 다음 8번. 자, 주식회사 세계는 직접 배부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분 제조 간접비를 제조부분에 배부하고자 한다. 보조부분 제조 간접비를 배분한 후 절단부분의 총원가는 얼마인가? 자, 그럼 이번에 보조부분비에 대해서 나오면 먼저 어떤 방식으로 배부할 거냐? 직접 배부법, 영역수수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한마디로 얘와 얘는 무시해버리겠다는 이 방식이 우리 직접 배우법이죠. 자, 그럼 뭐 아무거나 먼저 하면 되니까 처음 보이는 게 전력 부분이네요. 그럼 전력 부분을 먼저 하면 전력 부분한테 발생한 게 20만원이네요. 지금 전력 부분 20만원. 이 20만원을 전력 부분이니까 얘 둘의 비율이면 똑같네. 그럼 얘 10만원, 얘 10만원.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다음 수선 부분을 가지고 보면, 자, 수선 부분 40만원인데, 자, 얘는 6대 2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40만원에 곱하기 8분의 6이라고 할게요. 그죠? 얘는 40만원 곱하기 8분의 2. 자, 그럼 얘는 4분의 3이니까 그냥 30만원이겠네. 4분의 3이니까 얘는 4분의 1이니까 10만원일 거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물어본 게 절단 부분의 총원가. 자, 여기에 총원가를 물어봤으면 자기한테서 발생한 50만원 하고 전력 부분에서 받은 거 10만원, 그리고 수선 부분한테 받은 10만원 다 합쳐서 70만원이 우리는 답이 되겠죠. 발생한 총원가죠. 그죠? 만약에 보조 부분한테 배부받은 거 물어봤으면 얘 두 개 20만원일 거고, 얘한테 발생한 총원가를 물어보니까 50, 10, 10만원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죠? 자, 다음 9번.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자, 개별원가. 기말 제공품의 평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기말 제공품 평가 문제가 뭐죠? 평균법, 선의선출법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개별원가 계산에서 그거 쓰는 거 아니죠? 그거는 종합원가 계산에서 우리가 기초의 차이 이야기하면서 했던 게 그 내용이죠. 지금에는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아닌 것 물어봤어요. 개별원가인데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맞죠? 또 제조간접비 배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별원가 계산은 제조간접비 배부가 핵심 과제예요. 또 3번 동종 대량 생산 형태보다는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형태에 적합하다. 소품종 소량 생산 맞죠? 다음 4번에 공정별로 원가 집계를 하기 때문에 개별 작업별로 작업지시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자, 항상 마음속에 이 생각을 해두세요.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이 있다. 그래서 공정별 나오면 종합원가 계산을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개별원가 계산에서 공정별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하세요. 물론 우리 시험에 없는 거예요.
시험에는 있어요. 시험에 공경별 개별원가 계산은 없어요. 종합원가 계산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시험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다음 비정상 공손 수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정상 공손은 단기 완성품의 10%로 가정한다. 얘 데리고 가서 또 써야겠네. 자, 얘 똑같은 건데 이걸 수량으로 하면 기초 수량, 여기 착수, 혹은 투입, 기말, 완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 제가 거의 다 T자 쓰는 건 제공품 가지고 한 거예요. 다. 근데 수량이냐 금액이냐 그게 차이인 거예요. 그럼 위에 기초가 200개고 착수는 600개고 기말이 50개, 단기 완성이 650개. 자, 그럼 이제 공소는 몇 개가 되죠? 800개에 700개 하면 100개가 됐죠. 그죠? 그럼 정상 공소는 지금 문제에서 완성품의 10%, 완성품은 650개, 이거에 10% 하면 65개. 그럼 비정상 공소는 얘는 완성품의 공손품의 빼기 정상 공손인데 공손은 100개, 정상 공손은 65개. 그러면 비정상 공손은 35개. 그래서 답이 4번이 되죠. 그죠? 자, 다음 11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자, 1번.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신청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일괄하여 신고와 납부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다.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이건 1사업자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일치시키는 제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걸 다 우리는 한 번에 일괄적으로 처리하죠. 신고든 납부든 세금계산서 주고받는 거든. 자, 이번에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나요? 이게 가능한 거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되는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이게 안 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런 식으로 일부 표현해드린 게, 제가 회사 다녔을 때 그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안 쓰고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쓴 이유가 공장에 사장님이 있어가지고 금산까지 맨날 내려갔다고 이야기했죠. 왜냐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본점만 주사업장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그렇지만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지점이 돼요. 이 두 개의 차이가 그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은 지금 제가 줄 건 이 부분 때문에 틀렸죠. 다음 3번은 주된 사업장에 한 개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통일시킨다고 저는 표현했죠. 다음 4번에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자, 20일 전까지 해야 한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과세기간 시작하기 20일 전에도 사업자 등록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업자 등록증하고 관련 있는 건 20일 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틀린 답은 2번. 자, 다음 12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자,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면세를 적용한다. 우리 이거 틀리면 큰일 나는 거죠. 수출이면 영세지. 얘가 면세라는 표현은 너무 급하게 본 거야. 만약에 틀린다면. 그죠? 자, 다음 이번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다. 그래서 납세자가 아니라서 사업자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죠. 다음 3번에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지 않아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 공제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영세율 적용도 받을 수 있고, 근데 간이과세자가 영세율에서 안 되는 게 뭐냐면 원래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안 되죠. 환급 안 하는 타입이잖아. 부가가치를 그냥 유를 곱해서 하는 거지 매출에서 매입을 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환급이 없는 거지 영세율 적용은 되는 거예요. 다음 4번에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토지의 공급은 면세, 토지의 임대는 과세. 그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고. 자, 다음 13번. 다음은 수정세금계약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약서의 발급 사유 및 발급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틀린 것은 자, 수정세금계약서 이런 그 이야기 나오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AT 프로그램 가지고 수정세금계약서 발행했던 걸 머릿속으로 좀 떠올려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계약의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자, 이때는 계약의 해제죠. 그럼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을 계약 해제일로 해서 해제된 날짜에 우리 매입매출연표 발행되도록 했었죠. 그리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약서 혹은 당초 세금계약서 작성일을 우리 비고칸에 자동으로 적혀지는 거 제가 그 적혀있는 거 보면서 여기에 적혀지죠라고 한 번씩 이야기했던 그 비고칸 있죠. 여기에 적고 붉은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우리가 빨간색 쓰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를 쓰거나 지금 우리 마이너스 써서 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죠. 계약 해제됐을 때는 해제일을 우리는 작성일자로 쓴다. 맞는 이야기죠. 다음 2번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 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맞나요? 자, 얘는 우리 면세인데 잘못해서 세금계약서 발행했죠. 그러면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수정세금계약서 날리겠죠. 그러면 당초 원 세금계약서 날짜에 가서 그 날짜에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착오에 의한 발급을 해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2번 맞고 3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이땐 우리는 어떤 날짜로 세금계약서 발행했죠? 반품받은 날, 환입된 날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처음 세금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작성일로 해서 환입 반품하기로 했다고 해서 원거래 날짜로 가서 취소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반품받으면 반품받은 날, 할인하면 할인된 날 마이너스로 세금계약서 발행해줬죠. 자, 얘 틀렸고 비고란에 재화가 환입된 날을 덧붙여 적은 후 우리는 붉은색 글씨로 음의 표시가 발급한다. 바뀌었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약서 작성일을 쓰고 작성일자는 환입된 날, 반품받은 날에 반품받은 날 그날 세금계약서 발행해 주는 거잖아. 마이너스로 당초 날짜가 아니고 그래서 3번은 틀렸고 4번 착오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약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우리 착오면 그냥 원거래 이중 발급했으면 원거래 날짜 가서 마이너스가 되도록 우리가 세금계약서를 발행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답은 3번만 틀렸네요. 자, 다음 이제 14번 1번 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제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을 때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맞는 거라고 어떻게 알았지? 맞는 말인데, 자, 이거예요. 원래 우리가 거주자로 보려고 그러면 국내 주소를 183일이나 거소를 둬야 되죠. 그런데 자, 우리 그 승무원 같은 비행기 승무원 같은 경우는 외국에 많이 나가 있잖아요. 한국에 땅에 발붙이고 있는 날이 절반 이하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그냥 비거주자로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한국에 있거나 우리나라에 혹은 이 사람이 비행이 없을 때 어디에 있느냐 주로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은 대사관이나 아니면 대기업 임원은 제외예요. 그 사람은 무조건 거주자예요. 대사관 직원이나 아니면 대기업 임원은 그런 거 안 따지고 걔네들은 그냥 모든 가족까지 다 거주자로 봐요. 근데 그거 아닌 경우에는 우리는 주소가 국내에 있는 걸로 봐서 한다.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한다. 우리나라에 둔 건 입국하는 날 다음 날부터 그냥 오늘 왔으면 내일부터 시작해서 가는 날까지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3번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맞고 다음 4번에 영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무조건 비거주자로 본다. 왜?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5번, 15번. 다음은 소득세법상 교선금과 이월교선금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번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이월교선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도대체 뭔 소리야? 일단 얘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우리 추계신고라든지 추계조사 결정하는 거는 추계신고라는 건 추정하여 계산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신고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추계조사 결정하는 건 신고를 안 해서 세무서가 추정해서 계산해서 이 금액이야 라고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뭔가 잘못한 거는 같죠. 제대로 신고를 안 하죠. 그러면 과거에 손해본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교선금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건데, 근데 예외가 뭐냐면 신고를 못한 이유가 천재지변이나 이런 재해를 당한 거예요. 천재지변 같은 재해를 당해서 신고 자료가 없어서 신고를 못한 경우는 이 사람 재해 당해서 슬픈데 옛날에 손해봤던 거라도 좀 채워서 세금 안 내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외 없이라는 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얘를 틀린 거예요. 자, 다음 2번에 사업소득의 이월교선금은 사근 연기 2배 순서로 공제한다. 맞죠? 자, 다음 3번에 주거용 건물 임대 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교선금은 타 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자, 우리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교선금은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10년간 공제를 하는 거고, 하지만 주택의 임대 사업소득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외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주거용 건물 임대 외의 라고 적은 건 주거용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된다. 다음 4번에 교선금 및 이월교선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교선금이 발생하고 이월교선금이 있는 경우에 그 과세기간에 교선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맞나요? 틀렸죠? 자, 개정됐다 했잖아요. 사람들이 이재기 신청 안 했나봐. 다 2개라고 내줘야 되는데
이거 2달 전에 시험 본 거예요. 근데 올해 개정됐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재기 신청 안 했나봐. 그래서 나중에 한번 답안지 보셔도 1번만 적혀 있는데, 이게 옛날 규정이고 지금은 2월 교선금 먼저 공제하고 교선금부터 하는 걸로, 지금 경기가 힘들고 안 좋으니까 얘를 바꿔줬다라고 했죠. 그죠? 얘 순서 바뀌었어요. 원래는 옛날에는 교선금부터 공제해서 올해 손해본 거 정리하고 남은 걸로 옛날 거 가라는 게 원칙이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옛날 거부터 해오고 올해 손해본 건 미래에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해줬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렇게 하면 이제 92회차를 다 받고 이제 쉬었다가 91회차를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